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SOA의 강예린입니다. 네, 저는 SO의 이치훈입니다. 저희가 2025년 공간 학생 건축상의 심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약간 주제 선정을 했을 때 좀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그런 주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 더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이제 지구상의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다가 근데 곰곰이 이제 저희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변화 상황 중에서 건축이 되게 왔다 갔다 굉장히 유동하는 경계를 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유동하는 경계의 안과 밖을 어떻게 정의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시작한 지 한 15년쯤 되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조금 더 큰 우산 같은 주제들에 대한 생각들을 저희 스스로도 좀 하게 되었고 이게 막 이제 공간건축에서 주최하고 있는 학생 건축상을 보통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고학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캡스톤처럼 덮어서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자리를 한번 짚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이 유동하는 경계, 그 안과 밖을 저희 주제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모호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모든 거를 다 담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 제목을 지었는지 본인의 말로 좀 해석해 주세요. 저도 사무실 초기에는 그 티칭을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소진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제 티칭을 그만뒀는데 그 이후에 실무를 쭉 해나가면서 이제 저랑 같이 오랫동안 일을 했던 강예린 소장은 학교로 부임을 하면서 이제 소위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건축 교육에 몸담아 왔고 그 과정들을 한 6, 7년 가량 지속해 왔고 그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 봐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사무실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고요. 15년이나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건축가라고 하는 직능에 대한 어떤 역할,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뭔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것이 끊임없이 그 경계가 유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현실 속에서 이 건축이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메타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건축의 어떤 특정한 주제들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더군다나 이제 학생 공모전이고 근데 그런 고민들이 이전 공모전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조금 포괄적이면서 모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걸 다시 그 건축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기회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강예린 소장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발제들을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발제를 텍스트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건축에 유동하는 경계 그 안과 밖이라는 제목 하에 저희가 나름대로 좀 이 주제문의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한 10여 분, 20분 정도를 시간을 보낼 거고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각자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뭐 푸코의 담론에 대한 얘기를 좀 빌어왔는데 그 얘기를 빌었던 게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건축 책 중에서 한국 건축에는 담론이 있다기보다는 지식의 지형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지식들에 대한 얘기들은 있는데 뭔가가 아직 담론화되지 못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그래서 좀 논쟁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목소리들이 희미하거나 닿지 못한 얘기들이 많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는데 조금 편안하게 질문하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론이 무엇인지 좀 낯설거나 꼭 푸코까지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뭉뚱그려서 좀 가볍게 질문을 좀 바꾸면 현대건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 그러니까 그게 담론의 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냥 건축에 오롯이 기대지 않고 그러니까 건축이랑 건축이 아닌 것들이 좀 한데 섞어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풀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건축과 건축이 아닌 것들이 한데 섞여 있다. 언제든 안 그렇겠냐. 그렇지만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강 소장님께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시겠지만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 누군가의 비유에 의하면 네 개의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무언가를 만들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직능인데 오늘날 이 직능으로서의 건축은 사실 너무나 그 복잡한 이 직업적 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 과거에도 건축은 뭐 종교와 이념, 뭐 경제와 정치적 영향 하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어떤 그 계승되는 기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했었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건축을 구성하는 언어로서의 어떤 고전적인 참조점, 혹은 그런 언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버네큘러와 같은 이제 지역의 오랜 관습과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한 건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현대 건축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고 그 이 학습 가능한 언어와 이 관습이 부재한 자리에 말하자면 그 수도 사이언스, 그러니까 유사과학적인 논증을 필요로 하는 각종 기준이 존재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엘리트리지 작가의 그 개인적 주관성들이 혼재하는 뭐 그런 양상으로 보여져요. 그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건축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강력한 상징으로서의 이 네 개의 벽과 지붕이라는 이 단순한 대상을 구축하는데 건축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그 요구사항으로 침투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뭐 소위 실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 상황, 그 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한 뭐 대응, 그리고 동시에 민관화되고 대중화된 클라이언트들의 이제 사적 요구사항 같은 것들, 이런 그 외부 요건들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건축가가 혹은 그 단일 사건으로서의 건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거죠. 굉장히 큰 문제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경제 체제가 이제 세계화되고, 그다음에 뭐 이건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뭐 80년대 이후에 그 모든 도시들이 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스타아키텍트들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도시화의 가속, 그리고
그 민주주의 사회로의 변화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속성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생산하는 어떤 과정에서 봤을 때 그 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의 이 변화가 그 건축가들이 구사하는 그 건축의 내용에 이제 새로운 기준들을 투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요구사항들은 이제 사실 과거에 소위 교육되고 계승할 수 있는 어떤 그 건축의 언어들로 트레이닝된 이 아주 비밀스럽게 간직하던 그 건축가들의 엘리트적 그 직능 역할을 침식하면서 그 건축가들이 그들만의 언어로 건축을 해나가도록 놔두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축은 더 이상 건축가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건축가만의 것이었던 것, 그것을 침식하는 그 외부 조건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독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건축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현대 건축이 건축과 건축이 아닌 것들이 한데 섞여서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발주처, 건축주,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하면 그 주체도 역시 많이 변화하는 상황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어떤 요구 조건들이 되게 선명해지지 않고, 그리고 판단도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사실 광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굉장히 좋거나 민주주의적이거나 모이는 것들이 어떤 좋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코로나를 지나면 사실 모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한번 겪은 적이 있었고, 광장이 정말 좋은 건가 하는, 오히려 이게 그런 빈틈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런 종류의 조건에 대한 얘기도 있다가, 또 뭐 알고리즘을 타고 도는 논쟁이 되지 않고 서로 담화가 서로 비껴가는 메아리처럼 있는 상황에서 광장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존의 용례대로 쓰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이미 이 변화하는 상황 조건에서 어떤 장소나 또 공간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다르게 판단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하나의 어떤 예로서, 네, 하나의 예시인 거죠. 그러니까 만남이 어떤 최선이나 최상의 가치처럼 추구되다가 어떻게 그게 정반대로 갑자기 꼬꾸라지는 것도 경험해보고, 근데 그게 계속 불변하는 어떤 가치가 모든 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까지 쉽게 정반대로 바뀌거나 상황이 다른 걸로 입혀지거나 정의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우리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되고 나가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는 어떤 상황을 다루건 상관은 없고 어떤 주제를 다루던 상관은 없지만, 그 주제 안에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건축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혹은 할 수 없다는 걸 자인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졸업 설계를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가져와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나쁜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딱 멈추고 못하겠다, 이 지점은 내 몫은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돌리는 어떤 태도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대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담론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더 그래도 좀 얘기는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담론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건축에서 어떤 그냥 담론 말고 우리가 행위를 하는 실천적인 담론이 있다고 치면 아까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좀 설명이 되고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질문을 하시고 제가 대답을 하기 때문에 뭐 제 개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강사님 강예린 교수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뭐 일단 담론이라고 하는 거는 발제문에서도 언급은 됐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지를 규정하는 체계, 우리가 무엇을 진리로 여길지를 결정하면서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들이 있고요. 뭐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그 담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건축이 담론의 실천적 그 담론 행위로 존재해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펼치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발제문에 참고로 레퍼런스로 들어가 있는 이제 배영민 교수의 포트폴리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책들을 보면 그 담론적 실천 행위의 그 담론의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계속 변화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실증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그 이후에 이제 그 미국 건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런 변화들을 추적하는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꺼운 tek스트를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거칠게 그냥 얘기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서양의 뭐 고전주의 건축 언어가 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대답을 해보자면 과거에는 봉건적 사회관계 속에서 이 건축의 생산행위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궁정예술가로서의 그 건축가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었고, 그 장인들이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어떤 언어들을 공유하면서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전수될 수 있는 정전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이 주체들이 이제 해체되기 시작했던 거고, 이 주체들이 개인적으로 그 작가성을 얻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르네상스의 그 소위 이제 천재적인 아티스트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뭐 변화된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뭐 물적 토대의 변화는 뭐 기술의 진화 같은 것들일 것 같아요. 콘크리트 발명이나 뭐 철이나 유리 같은 새로운 재료들 등장, 뭐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이 건축의 변화는 이런 그 역사적인 전이 과정의 복합적인 그 변화의 결과물 같은 것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이 건축의 그 생산 방식의 변화가 이 언어의 변화, 그 담론의 변화를 추동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담론이 뭐 물적 토대의 변화를 이끌었는지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엘리트주의 건축이든 버네큘러든 어쨌든 시대마다 장소마다 이것이 건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담론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범용적이었던 것 같아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게 늘 그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딘가에는 그 담론의 강한 기울의 그 체계를 간직한 그 담론으로 구성된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건 현대 건축에서는 그 내부에 공유된 담론의 장이
부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이제 담론의 그 재료가 되어야 할 대상 자체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이제 본래 건축이 아니던 그 외부 담론이 침식해 들어오는 것이라는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제 그런 얘기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아직 논의가 막 진행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편리한 툴로서 우리의 업역의 일부를 덜어주거나 시간을 좀 축소하거나 뭐 이런 툴로도 쓰지만 사실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냥 SNS 같은 것만 열어보더라도 그냥 마치 다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해주는 플랫폼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는 뭐지? 라는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빗대어서 여기서의 시존적 담론에 대해서 뭐 해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고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대부분 AI 기술은 학생들 수준에서 혹은 뭐 현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였을 때 그냥 업무를 대체해주는 그 기능적인 부분으로만 치환되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부분들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해주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I 같은 경우도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변화의 구조를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판단할 수가 없고, 이 변화의 방향이 옳은지 아니면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뭐 우리 삶에 혹은 건축가의 직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그냥 경험하면서 계속 이 변화가 이렇구나라고 느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스트러글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군분투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의 직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간 삶에 있어서 AI는 얼마 전에 나타났지만 건축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AI가 외부라고 한다 그러면, AI의 기술이 외부라고 한다 그러면 그 건축 내부의 어떤 그 견고한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AI를 통해서, 그 AI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극이라는 측면에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 건축 내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이 건축의 그 내부와 외부, 그 담론적 차원에서 내부와 외부를 우리가 분명하게, 혹은 그 경계가 사실은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그걸 이렇게 더듬어서 가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같이 얘기를 했지만 좀 더듬어 보자면, 이제 이런 주제를 던진 거는 결과적으로 그런 경계를 내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거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뭐 AI건, 뭐 기후위기건,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죽음이건, 데이터 센터건, 뭐 변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주어진 어떤 프로그램, 뭐 새로운 대상, 뭐 이런 거로 바라보지 말고, 그 이전에 그러면 거기에서의 내가 혹은 건축이 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조금 더 상응돼야 된다?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좀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네, 뭐 여전히
좀 포괄적인 대답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건축은 계속해서 그 직능의 범위가 변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에센스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에센스를 잃게 되면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위기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카데미 안에서의 그 건축을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카데미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리서치들 이런 것들이 아마 건축의 그 위기 상황 같은 것들을 가늠하는 그 자원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생각해 보더라도 아까 에센스라고 얘기했는데 뭐 다시 말하면 에센스라고 하는 게 꼭 정해진 게 아니고 안과 밖도 정해진 게 아니라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 빼더라도 뭔가 지킬 만한 어떤 거 혹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거 그런 토대 뭐 이런 게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이번 공모전을 생각해 볼 것 주제가 새롭다기보다는 그 주제에서 본인의 역할 혹은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건축의 이름 빌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게 아마 이번 공모전에서 가장 필요한 뭐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해서 좀 편안한 뭐 예를 조금 듣자면 뭐 그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어쨌든 그냥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SNS 바이럴된 것들을 따라서 경험하는 문화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제일 많이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핀터레스트, 피닝하고 모아지는 이미지들의 홍수 속 그것도 굉장히 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 심각하게 안 다가가고 그냥 취향이 다양해졌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 이미지의 범람 안에서 마치 그 이미지를 다 모으면 하나의 건축이 될 것 같은 어떤 생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좀 보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들을 안 보거나 무시할 수 있는가 혹은 취향이라는 이름하에서 범람하고 있는 그런 소비 공간에 대한 어떤 이미지적인 소비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런 또 다른 건 아까 말씀드린 AI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요즘에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건축에서 되게 본질적으로 건축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아닐까 싶은데 가장 큰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 않을 만한 건축을 지으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증 기준부터 시작해서 실무에서는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고려를 하는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럼 짓지 말아야 되나? 근데 만약에 지어야 된다 그러면 밀실하게 지어서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제는 무관인 것 같고 주제와 상관없이 내가 담론적인 실천행위 주체로서 뭘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좀 선멸해내는 것 그리고 이 정도의 역할을 자임하고 정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 공모전에서 저희가 좀 제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기후위기나 이런 큰 이야기들을 사례로 뭐 하나의 예로 들긴 했지만 뭐 그런 거대 담론을 다루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어떤 제일 쉬운 사례. 사례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은 사실 건축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속화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그 건축이 내놓는 것이 뭔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로서도 사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어떤 주제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제를 왜 건축가가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리얼 건축이라고 하는 게 뭔지 가늠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텍스트들 그리고 사례들, 현상들, 사실에 기반한 어떤 그 논거들 이런 것들로 그 소설을 쓰더라도 굉장히 개연성 높은 소설을 썼으면 좋겠다. 네, 뭐 발제에도 들어가 있지만 현실을 비판적으로 독해해보기를 원하고 네, 실존하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건축가 그리고 그 실존하는 인간으로서 사람들을 위한 건축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그게 보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주 개인적인 그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무한정 사실 열려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 더 하자면 꼭 사람을 위한 건축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을 넘어서서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할에 대한 자임이자 그 범위가 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인류세 시대에 어떤 사고까지 갈 수 있는지 좀 거창하더라도 좀 치열하게 좀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